이전에는 이제 뭐 은퇴자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이제 상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진출했는데요. 최근에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젊은 층까지도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자꾸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지역 상권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와 그다음에 그 지역민과 임대인과 임차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0대 중장년층들이 재취업 시장을 두드리고 있지만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너도나도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박혜영 PD,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50대 자영업자 수는 48%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58%까지 증가를 하면서 자영업자 700만 시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해서 은퇴를 할 텐데 이 자영업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약 9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러다 할 재취업 시장이 없다 보니 노후를 위해 자영업 창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은퇴를 하면 이제 자식이라도 좀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러지 못하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또한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더욱더 창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요. 꼭 이들 세대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직장을 잃은 퇴직자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창업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당 경쟁 속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의 실태와 그 원인을 진단해봤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7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는 557만 명에 이르고 무보수로 함께 일하는 가족을 포함하면 7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2021년까지 매년 퇴직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에 당분간 자영업자 700만 시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을 하면은 노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확립이 돼 있는데 우리는 노후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야지 노후를 책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또 진출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자영업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청년 창업까지 증가하면서 자영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이제 뭐 은퇴자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이제 상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진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젊은 층까지도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익 창출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 자체가 도산이나 폐업에 이르는다. 그럼 결국 지역의 이제 빈곤 문제나 지역 경제의 어떤 악순환 고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어떤 부담이 커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미국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과밀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전체 취업자 2,500만여 명 중 21.7%가 자영업자로 경제 인구 중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산업화 전략이 갖춰지고
이것들이 나갔다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텐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는 것들이 물론 규모는 크지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 그 속에서 자영업이 늘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업 증가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자영업에 잇따른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그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내에 살아남는 비율이 25%뿐이 안 돼요. 3년 동안 3년 이후에는 75%가 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년은 더 기가 막히죠. 한 80% 정도만 정도가 망해버려요. 폐업률이 지금 거의 한 70%에 육박한 현실이고요. 청년들이 어디에 이제 실업난으로 취업 절벽에 부딪히면서 은행동으로 이제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제 뛰어들지만 사실은 은행동에서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창업을 하기도 쉽지만 또 폐업을 하기도 좀 너무 쉬운 결과가 나는 거는 경험이 좀 부족한 탓이고요. 우리나라는 연간 94만 명의 자영업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폐업자 수만 한 해 79만 명에 이른다. 대체로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식점의 경우 7%만이 생존한다고 한다. 소비 여력이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나 아니면 취업을 못한 이 사람들이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 과당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숙련된 기술이나 이런 영업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생계형 업종, 예를 들면 치킨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치킨이나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이게 다시 폐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희망자 중 신사업 아이템을 제시한 대상자에 한해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생계형 업종이 아니라 유망 업종으로 저희들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생 선발 과정 전부터 유망 업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지 한번 실전 체험, 점포 운영 체험을 한번 해보고 나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만약에 창업을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금까지, 정책 자금까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점포 체험 교육을 통과한 교육생들에겐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6개월간의 창업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전통 장류 제조업체를 준비 중인 교육생 권현민 씨는 한 가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것이 주체가 사실 저희 교육생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생은 컨설팅 업체를 위한 하나의 소도구 정도로 이렇게 전락할 때가 하는 경우가 사실 간혹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또 들었거든요.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주체를 분명하게 해서 정말 소상공인 자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좀 집중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교육생들이 제도를 위한 제도에 하나의 소도구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 굉장히 많다고.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자 생계형 업종이 아닌 유망 업종을 신장하는 까닭에 컨설팅 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무엇일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부기관인 중소기업청에 그 의미를 물어봤다. 소상공인은 이제 창업, 성장, 퇴로로 이렇게 이번에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창업은 이제 무분별하게 생계형 업종으로 창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과밀 창업을 통해서 또는 이제 과당 경쟁을 통해서 한계 소상공인이 나왔을 때 한계 소상공인들의 전직과 전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게 이번 정부의 또 새로운 큰 방향입니다. 이처럼 유망업종의 창업 신장과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전직, 전업을 돕기 위한
이른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 대기업과의 경쟁이야말로 소상공인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통시장의 어떤 변화 발전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속에서 소비가 침체되고 그 소비 침체가 바로 지역 중소상권으로 그대로 영향이 오는,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은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엔 매우 어려운 싸움이다. 대기업의 진출만으로도 점포의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점포에서 내쫓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촌 한옥마을에도 그 젊은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그 사업을, 작은 가게들을 열었는데 대기업들이 다 침투함으로써 그 작게 처음에 그 토대를 마련했던 분들은 뭐 뒷골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뒷골목에서 영영 창업하는 길을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 유혹에서 제발 정부가 제발 그 유혹을 좀 뿌리쳤으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어그러질 것이고 모든 경쟁에서는 그 자영업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기업 규제보단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지금 충분히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시피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제 대기업, 소상공인, 중립적인 어떤 이제 학계 여기에 모여가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무조건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적합업종 선정이 5개에 불과할 정도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 해 예산의 40% 가까이를 정경련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다 보니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정책 스스로가 투트랙을 간다고 하는데, 하나는 유통시장을 대규모화해서 가는 대기업 중심으로 한 트랙이 가고 있고, 한 트랙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는 이 투트랙을 가고 있는데, 이 투트랙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이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했을 때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중소업체나 영세상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망업종 창업만을 독려하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의 눈치를 보기 위함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700만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힘겹게 경쟁 중이다. 따라서 골목 상권으로의 대기업 진출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자영업이 한 군데에서 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어쩌면 한 대를 거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참아주고 버텨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아마. 이러려면은 절대 대기업이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들처럼. 근데 지금은 다 들어오고 있고 뭐 못하게 막아놓으면 변형된 어떤 다른 곳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규제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중적인 잣대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죽이는 일밖에 아이고 불쌍해 하면서 한 대 때리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 자영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지출이 더욱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대기업과의 경쟁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마트의 통 큰 치킨과 피자, 그리고 대기업 재벌 3세가 경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와 빵집 등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 때문이라고요? 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세금 감면 등 대기업에 특혜를 줘왔는데요. 자금 여건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또 임금을 삭감해서 재직자들의 정년을 보장하고 그 삭감된 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임금 피크제까지 도입을 했지만 현실은 자영업자 700만 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하루속히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정책이 좀 마련돼야 할 텐데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자영업자들이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기청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각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 700만 시대.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영업자 간의 경쟁과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진출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12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437만 원인 것에 비해 자영업자는 월 평균 357만 원으로 무려 80만 원 차이. 그만큼 장사로 큰 돈을 번다는 건 옛말이 됐다. 거의 창업 점포가 10개면 거의 8개 이상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한민국 전체 현실이 뭐 경기 침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가오고 또 사회적인 영향으로서 그 창업 성공률이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10개 점포를 창업하시면은 뭐 7, 8개는 다시 재폐업 확률이 더 뭐 높아졌다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실패 확률도 많겠죠.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개인 사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선 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서 유사업종들끼리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부분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하려면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만 모여서 하고 조금 전략을 수립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은 좀 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부담을 하면은 그 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기청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00여 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69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전 화원협동조합은 지난 8월 우수협동조합에 선정될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하면은 개별적으로 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구입해야 되고 급하게 전화 오면은 필요 이상의 비용을 가지고 재료를 많이 싸놔야 된다든가 할 때 공간적 비용, 시간적 비용,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단가적 비용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축소시켜 가지고 우리 조합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전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꽃집들이 충분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조합에는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전화원협동조합은 한국화원협회 대전지회의 회원들로 꾸려졌다. 직영점을 만들었던 노력이 협동조합으로 이어졌던 까닭에 다소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직영점을 포기를 할까 아니면은 이거를 딴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고 손을 뗄까 뭐 이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제 메리트를 갖고서도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공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래서 무너지려는 찰나에 협동조합이라는 조합법이 생기고 그 조합법이 우리한테 딱 맞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조합원도 있고 이제 명칭만 달라지는 거죠. 회원에서 조합원이라는. 이렇듯 일반 창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건 쉽지 않다. 신규 창업자들에겐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20명의 청년들은 용산의 허름한 인쇄거리에서 홀로서기에 나섰다. 여기 열정도를 오픈할 때도 그냥 완전 폐허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한 4-5달 동안 직접 공사하고 진짜 막 다 뜯어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하루에 막 4-5시간씩 자고 나와서 뭐 벽지 뜯고 뭐 벽 허물고 이러고 한 4시 되면은 다시 매장으로 출근해서 매장에서 장사하고 이런 패턴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한 게 저는 그거 성공의 요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빌딩 숲에 둘러싸인 섬처럼 고립된 지역이라서 열정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청년들 덕분에 이 거리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그 야시장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셀러들을 모집을 하고 셀러들이랑 푸드트럭을 모집을 해서 한 오후 5시 정도 되면 여기 푸드트럭이 한 5-6대가 깔리고 유명한 셀러들이 이렇게 좌판을 쭉 깔아요. 그게 조금 유명해지면서 여기도 이제 입소문이 조금 번지기 시작하면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그런 시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리가 살아나면서 이들에겐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한다. 사실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들어오면서 상권이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거리를 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청년 창업을 위해서 그냥 보호를 해줄 수 있다면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임대 기간 같은 거를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신촌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대의 일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문화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문화 없어져 버리고 대기업 들어와가지고 획일화된 이후에 망해버리는 경우는 많이 지금 그 학습 효과가 되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자영업자의 대출금은 증가하는 추세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임대료가 인상되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1년도 그때 6월쯤 됐을 거야 아마. 식당 자리를 수령가 들어갔지. 인테리어비가 한 4,500, 이제 권리금이 7천만 원. 제가 처음 계약할 때는 2천만 원에 80만 원. 80만 원 계약을 했는데 한 4개월이 지나가지고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건물주만 안 바뀌면 2년은 가는데 건물주가 4개월 만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리한 거죠 저희들은. 월세도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고 그때부터 이제 80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300만 원까지 간 거예요. 11년 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상한가를 명시하고 있지만 권리금을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월세를 지급하며 계약 연장을 해왔다고 한다. 저희가 이제 300만 원 주고 있다가 400만 원을 올리니까 그 100만 원을 올리니까 저희들이 여력이 없잖아요. 고의적으로 나가라는 식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은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주고 들어왔어요. 대전 둔산동에서 감자탕 가게를 운영해온 김은수 사장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권리금은커녕 보증금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뜬금없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12월 달이 만기니까 무조건 비워달라.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바로 그 명도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법적으로 갔는데 이제 결국에 그 법원에서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비워줘라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고 항소를 했는데 결국에 그것도 이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제 조정까지도 갔는데 저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지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3월 30일자 최종적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집달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내놓은 거죠. 그 힘으로. 이처럼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미회수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해왔다. 따라서 지난 5월 임시국회는 조속한 처리를 기다렸던 민생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좀 미빈해서 그동안 그 법률적 대립도 많았고요. 특히 은행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적인 가치가 1, 2천만 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1, 2억, 많게는 3, 4억까지도 그 상가 권리금이 많이 발생을 했던 지역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권리금도 하나의 재산 그 보증금하고 임대료 별 외로 하나의 대가성으로 지불을 하고 들어갔던 하나의 관례적인 형태였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 가서다 보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입법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그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법률이 제정되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민생 3법 중 하나다.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초반기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단순한 기간 보장을 넘어서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력의 불균형을 권리금 회수 기회라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시설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주는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세입자가 찾은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임차인한테 영업 보상을 해주도록 한다든지, 또는 지금 우리 개정된 상임법과 같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대인이 임의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임차인 보호 방안입니다. 지금 개정된 상임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라는 걸 통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으면은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임대인이 갱신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즉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낸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를 하더라도 권리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 원래 이제 그 법이 통과될 때는 좀 이렇게 삼박자가 맞도록 이렇게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중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서 먼저 중재를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빠져 있고 나중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 굉장히 핫한 곳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 못한 상권 같은 데에는 3개월이라는 게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고 가을 다르고 또 봄 다르거든요. 사실 5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권리금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그냥 장사가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식당 같은 경우도 제가 시설 다 투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빼는데 이제 5년이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럼 5년 동안 빼고 나서 나중에 벌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 대상에 전통시장이 제외된 것이 또 하나의 아쉬움이다. 대규모 점포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점가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배제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고 지금 아마 여러 서울시나 국회에서도 대규모 점포 중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상점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모든 이들에게 당찬 도전이자 새로운 희망이다. 그 부푼 꿈이 성공한다면 경제도 우리의 골목 상권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용산의 허름한 인쇄거리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탈바꿈시킨 20명의 청년 장사꾼 역시 오래도록 장사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와 그다음에 그 지역민과 임대인과 임차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모두가 함께 보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만 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죠. 네, 이 지역 상권은 공동의 자산이란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이 살아야 또 우리 경제도 더욱 나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지역 상권은 단지 자영업자들에게만 국한된 경제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민경제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폐업이 속출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죠. 예, 그러자면 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시장 진출과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확실한 시행이 먼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앞으로 동방성장위원회를 통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선정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하고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불합리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권리금 보호 또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누구나가 또 자꾸 자영업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또 많이 창출된다면은 여건이 더욱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청년들을 위한 고용이 안정이 돼야 무분별한 자영업 증가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면은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기업 종사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700만 자영업자 시대가 말해주듯 누구나 언젠가는 자영업에 나설지 모릅니다. 따라서 단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당당히 사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박형 PD 수고하셨습니다.